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던 분들이 그냥 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집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에 맞는 장단점,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고작 2년 차에 접어든 사람이에요.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저보다 오랫동안 영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이 영상 댓글에 이런 것은 틀렸어요, 이런 것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을 영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으로 상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여기 화면에다 이렇게 띄워 놓을 건데 이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집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집의 형태는 총 4가지 정도 돼요. 홈스테이, 기숙사, 쉐어하우스, 하우스 렌탈.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난이도가 가장 쉬운 홈스테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냐면 어학연수생들이 많이 해요. 제가 또 그랬었고요. 특히 10대들이 이걸 많이 해요. 10대들은 혼자서 뭐 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무슨 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왜 홈스테이에 사냐?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게 다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뭐 유학원이나 그런 데다가 돈을 내면은 거기서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집을 내가 알아보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가장 싸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 자체만 보면은 쉐어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가장 싸냐면 여기서는 아침하고 저녁을 주거든요. 하다못해 쉐어를 살다 보면 내가 뭐라도 좀 사게 돼 있어요. 세제를 산다든지 그릇을 산다든지 이것저것 사게 돼 있는데 홈스테이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정말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자기 점심값 하고 나가서 놀러 다닐 비용만 있으면 그 외에 추가로 별로 드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역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빨래도 해줍니다. 그 홈스테이 할머니가 제 빨래도 달라 그래서 빨래도 따로 해줘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영어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죠. 영국에 어학연수 맨 처음 오면 막 바로 외국인 친구 생기고 바로 막 영국인 친구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은근히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미국처럼 막 What's up man 막 하고 막 서로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서 어떨 때는 어학연수 할 때 보면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 쇼크가 막 와요. 대신에 홈스테이에 살면 할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많이 늘릴 수 있고, 이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것을 쭉 해오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끝까지 잘 귀 기울여 주고. 자, 단점도 역시 많죠. 단점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방을 쓰는 거는 당연히 눈치가 많이 보이고요. 내가 뭘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눈치가 보여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물며 어떤 집은 되게 씻는 것도 너 너무 오래 씻어 이렇게 눈치 주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를 초대하거나 그런 거는 완전 불가능. 라면 끓이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를 잘못 만나면 고생을 좀 합니다. 홈스테이가 가장 자유도가 낮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집이나 호스트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영국에 도착해서 내가 그 집이 어디에 있고 그 호스트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딱 한 달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맨 처음에 도착해서 뭣도 모르고 가니까 어떤 웬 할머니가 있었어요. 러시아 할머니가. 제가 맨 처음 딱 도착했으니까 저녁을 차려주시겠죠. 이런 거를 뭐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는데 영국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원래 뭐 이런 가보다 하고 이제 막 그냥 그런 걸 먹었죠. 하루 이틀 그걸 지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샴푸니 린스니 비누니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슈퍼에서 사왔어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한테 이거 욕실에다가 어디다가 놔두면 돼?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너 그거 욕실에다가 둘 수 없어. 너는 그거 네 방에서 들고 다녀야 돼. 맨 처음에 비누 같은 것도 그냥 뭐에 싸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맨 처음에 모든 홈스테이가 다 그냥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영국 홈스테이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근데 그 집이 3층짜리 집이었는데 2층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방은 3층이었고 아무래도 영국 처음 왔으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깼어요. 그리고 깨면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을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할머니가 다음날 저한테 막 내가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너는 밤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 막 이러면서 엄청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자기 전에도 한 번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니 물론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할 일인가? 그때서부터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호텔 가려면 호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차려준 음식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영국에서 제일 싸구려 냉동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2파운드짜리 막 진짜 싸구려, 막 소세지도 제일 싼 거, 아침에 시리얼도 막 몇 피짜리 제일 싼 거, 막 이런 것만 준 거였어요 저한테. 이거는 뭔가 좀 아니다 싶어서 학원 리셉션에 가서 할머니랑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게 정상인 거니? 원래 그런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그러냐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꿔주겠다고. 몇 군데를 막 알아보고 전화를 해보더니 너 내일 학원 끝나고 바로 이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이사를 가는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짜증나게 하는 게, 야 너네 열쇠 내놔. 나 지금 콘서트 보러 가야 되니까 너네 지금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콘서트를 가면 내가 너네한테 열쇠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니. 너네 지금 그냥 나가라. 나가서 밖에서 그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날 비 오는데 뭐 어떡해요. 뭐 나가야지. 자기 할머니는 우리한테 키 받고 문 닫고 콘서트 보러 갔고, 우리는 그냥 뭐 비 맞으면서 앞에 짐 쌓아놓고 앞에서 1시간인가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냥. 뭐 어쨌든 되게 서러운 경험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집은 정말로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정말 홈스테이 하면 이상적인 그림 있잖아요. 그 예쁜 집에 되게 친절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TV도 보고 따뜻한 영국식 음식도 먹고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분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이 저녁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매일매일 저녁이 정말 맛있었고, 할머니가 너무 친절한 분이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 항상 티타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차 마시고 나서도 야 너네 뭐 거실 가서 TV 볼래? 우리 TV 볼까? 막 그래서 같이 TV도 보고, TV 같은 거 보면서도 야 저거는 저런 거야, 저거는 저런 거야, 뭐 대화도 많이 하고, 한국은 이렇다는데 그러니?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좋은 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스테이 가셔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면 학원이나 유학원에 얘기해서 그거 바꿀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바꿀 때 이사할 때 이사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택시라든지 우버라든지 뭐 그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학원에서 다 대줬어요. 그 책임소재가 그 할머니한테 있고 그 학원이 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00파운드를 예를 들어 학원에 냈어요. 홈스테이 비용으로. 그럼 학원이 수수료를 200, 300, 400 정도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얘네도 그런 정도의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껴진다고 통보하고 그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굉장히 민망한데 뭐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홈스테이 가정집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그때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집은 진짜 2달, 3달 내내 냉동식품만 주고 정말 화목한 가정에 아기들 둘 있고 정말 그림 같은 예쁜 집에서 완전 천차만별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의 최대의 장점은 역시 시설이죠. 가장 깨끗하고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편합니다. 모든 기숙사에는 또 다 가드가 있기 때문에 우편 같은 것도 받아주고요, 뭐 친구를 불러도 상관없고 요리를 뭘 해도 상관없고 자유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UAL 기숙사에 가보면 그 기숙사 안에 공동 작업 공간 같은 것도 있어요. 패션하는 친구라든지 파인아트 하는 친구들은 집안에서 작업을 하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부스러기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공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쉐어를 하거나 집을 구하거나 하면 이래저래 분쟁거리가 많이 생기죠. 특히 보증금 가지고도 파손한 거를 가지고 이건 네 책임인 내 책임이네 막 싸우거나 얼굴 붉힐 일이 종종 생기는데 그럴 일이 아예 없죠. 그리고 기숙사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고 사설 기숙사도 있어요. 그냥 한 회사가 시내 한복판에다 지어놓고 유학생, 뭐 어학연수생이면 누구나 다 입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입주하고 싶어도 항상 사람 대기자가 많아서 입주하려면 막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기숙사들의 특징이 그 안에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공용 헬스장, 탁구장, 키친, 뭐 친목을 도모하는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열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이 4가지 주택의 형태 중에서
가장 비싸요. 그리고 선택권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기숙사에 지원을 하면 내가 몇 호실에 1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선택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방을 배정받는 거라서 UAL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숙사가 있는데 내가 이 건물에 살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단위로 한 번에 계약해야 되고요. 그 비용도 다 선입금. 그리고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잖아요. 술을 마시거나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거나 왜 미친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대요. 한국 같으면 학교 캠퍼스가 있고 캠퍼스 바로 기숙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 학교의 기숙사라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좀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건물 부지 매입이 한국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학교의 기숙사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지을 땅이나 임대할 건물이 잘 없으니까 나는 학교 근처에 되게 가까이 사는 걸 원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특히 런던에서는. 그래서 기숙사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영국에 대해서 집을 구하거나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깨끗하고 그래도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리고 안전한 데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기숙사에 많이 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이 쉐어하우스는 가장 많은 한국인 분들이 구하는 집의 형태죠. 유학생들, 워홀러들, 어학연수생들 모두 다 이걸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하고 나는 한국인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사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외국인하고 살면서 문화적 교류도 하고 영어도 늘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페어룸이나 굼트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아끼면서도 유동성이 넓다는 거죠. 일주일만 살 수도 있고요. 2주, 3주, 뭐 한 달, 두 달만 산다가 나는 옮기겠다. 나는 여기서 한두 달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살고 안 그러면 난 딴 데 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어학연수생들은 학교나 학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위치가. 그런데 워홀러 분들은 그 직장의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는 그 직장에 따라서 계속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직장을 잡을지는 아직 몰라. 이런 분들이 주로 쉐어룸에 되게 많이 살아요. 매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요. 위치도 많고 내 예산에 맞게 고를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잘만 찾으면 가격도 굉장히 싸게 구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누군가랑 같이 살면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죠. 즐겁게 담소도 하고 요리도 같이 해먹고.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친구를 초대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미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를 같이 써야 되는데 쟤는 화장실을 썼다 하면 1시간이다. 뭐 세탁기 가지고 싸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외국인들하고 살 경우에는 냉장고에 김치 넣어놨다고 나한테 뭐라 그렇게 하더라 라는 분도 계세요. 물론 친구를 초대하거나 한식 해먹는 거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은 집주인하고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 겪는 예는 바로 디파짓, 보증금 갈등인데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외국 사람도 그렇고요. 한국인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 그러면은 은근슬쩍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다음 주에 줄게 하고 안 주는 거죠. 집주인은 뻔히 알아요. 얘가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거를. 한국에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할 거야, 은근히 그것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커뮤니티 보면은 한국 집주인 그렇게 나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저런 말들도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 집주인의 수법은 이런 식이에요. 벽에 제가 티끌만한 스크래치를 냈어요. 벽에 스크래치를 냈기 때문에 이 집 전체를 칠해야 된다. 너가 여기 카페트를 너무 더럽게 썼기 때문에 이 청소 비용을 나는 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디파짓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집주인이 너무 좋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만나면 너무 막 즐겁게 대화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내가 한국 돌아갈 때 돌변하더라. 갑자기 청소비를 막 요구하면서 막 청소를 자기가 직접 다 했대요. 근데 그 청소를 하는데 너무 서럽다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그거 돈 좀 벌겠다고 그 얄팍한 수가 너무 보이니까 배신감도 느껴지고 너무 막 짜증도 나고 막 서럽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어룸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보고 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서브렛 이야기 했잖아요. 쉐어하우스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집을 하나 렌탈을 해요. 그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 중에서 하나는 내가 살고 2개는 서브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예를 들어 1000파운드짜리 집이다 라고 하면 이 두 세입자한테는 500파운드씩 받고 본인은 공짜로 산다든지, 아니면 400파운드씩 받고 본인은 200파운드만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집을 몇 채를 막 렌탈을 해요. 제가 한창 그 쉐어룸 알아보러 돌아다녔을 땐 어떤 한국인 분이 계셨는데 파우치가 있었는데 거기 딱 열어보면 열쇠가 진짜 이만큼 한 움큼 나왔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자기는 이런 집을 한 7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영국에서 사시면서 이거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중국인 유학생들도 자기도 유학생이면서 이거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서브렛이 집주인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계약을 한 사람이 다시 또 렌탈을 주는지를 집주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집주인이 나는 너한테 서브렛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그러냐,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잘 살아본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나 하우스 렌탈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집을 구하는 부동산에 직접 가거나 주플라나 라인무브 같은 데 가서 부동산에서 직접 올린 글들을 볼 수 있어요. 커플, 결혼하고 오시는 분들, 이민하러 오시는 분들, 이 대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장기간으로 거주하겠다라고 확정되신 분들, 취업이 완전히 확정되신 분들, 설령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자유도가 높은 형태, 내가 원하는 위치나 주거 형태, 방향, 뭐 모든 걸 다 고를 수 있어요. 친구를 초대하거나 파티를 열거나 재워주거나, 요리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막 김치찌개 해먹든 청국장을 해먹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 밤에 자다가도 영화 보고 싶다 하면 음악 크게 틀고 영화 크게 틀고 집에 들릴 정도만 아니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장 자유도가 높고 굉장히 편합니다. 대신에 단점은 비용이 적게 들진 않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보다는 싸요. 최대의 단점은 알아보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든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귀찮고 복잡합니다. 제가 이거를 난이도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저의 경우에는 2018년도 제가 홈스테이 그 할머니네 집에서 더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안 돼, 난 이미 예약 다 찼어, 넌 나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집을 구하러 다니게 된 셈이죠. 제가 그때 영어 실력이 어땠냐면 프리 인터미디에이트였어요.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 등급을 분류하죠. 8단계에서 10단계 정도 되는데 제가 밑에서부터 2번째나 3번째 정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I want to buy this, could you give me this one? 뭐 이런 정도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무슨 깡이었는지 부동산에 이렇게 막 가요. 이렇게 막 갑니다. 그래서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I am looking for a studio flat. My budget is 1000 pound. I a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친절해요. Alright, absolutely.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알아봐줘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막 이것저것 물어보죠. 막 너 혼자 살 거야? 뭐 어디 살 거야? 어디를 원해? 막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너 지금 내 차로 바로 집 보러 갈래? 그래서 막 그 사람 차 타고 막 집 보러 알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냥 했어요. 영어 잘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영어 여러분들 못하셔도 그냥 당당히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영어도 늘고 좋습니다. 그렇게 막 뷰잉을 다니죠. 뷰잉 영상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영상 링크 해볼게요.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어요. 자, 이 집이야. 난 이 집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컨트랙트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그 계약서를 미리 보고 싶은데 이메일로 좀 보내줄 수 있어? I want to look over the contract before I sign up.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어 못하는데 친절하게 이메일로 막 보내줍니다. 계약서 초안을. 그러면 계약서를 받잖아요. 그거를 영어를 못하니까 다 못 읽어보니까 그냥 구글 번역기 긁어서 돌리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쭉 읽어봅니다. 한국은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이나 집 계약서 보면 한두 장 이렇게 뭐 두세 장? 많아야 이런 정도잖아요.
여기는 막 계약서가 한 10장 이렇게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몇 조, 몇 항 처음에 딱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번역해서 읽다 보면은 다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막 그냥 형식적인 말들 많이 써 있고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걸 다 읽고 내가 이 집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 6개월치를 선납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개런터, 보증인이 없으면 내가 월세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월월로 낼 수가 없어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내서 내 신용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영국은 워낙 이민자가 사방에서 오는 도시라서 막 야반 도주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유학생이고 이런 거를 신분을 설명을 해도 저를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개월치 선납을 하고 보증금도 다 납부를 해야지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영국의 보증금 제도예요. 이거는 영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보다, 우리는 보통 보증금을 내면 되게 크게 많은 비용을 내잖아요. 그것도 집주인한테 주잖아요. 영국은 이 보증금을 따로 관리해주는 제3의 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시점에 아까 4주 디퍼짓 뭐 이런 식으로 했죠. 4주치만큼의 보증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보내면 그 금융기관이 그 보증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저랑 그냥 월세만 주고 받으면 돼요. 제가 나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제가 나간 이후에 집 상태를 보겠죠. 제가 뭘 파손한 게 있나 없나를.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이 세입자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3의 기관이 저한테 제가 냈던 보증금을 그대로 쏴줍니다. 대신에 약간의 수수료는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몇 파운드, 몇십 파운드? 되게 작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학연수 마치고 한국에 가서 몇 달 뒤에 안전하게 이 돈들이 고스란히 한국 계좌로 송금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 구하는 거를 약간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이유도 없고, 만약에 집주인이 내가 뭔가를 파손했다고 우기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합당한 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차저차해서 제가 집을 구했습니다. 그 집은 800파운드 짜리였고요. 굉장히 싼 집이에요. 런던에서 2존의 스튜디오 플랫 800에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발품을 돌아다니면서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올 빌 인클루드였어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었고 대신에 인터넷만 제가 따로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에서 10개월 정도 살았고 집주인도 마음씨 좋은 진짜 할아버지였고, 그때 제 생일이었는데 너 생일이라고? 이러면서 막 그 세탁 코인 하는 거 막 주고, 이분하고는 아무런 분쟁 없이 아주 잘 행복하게 나왔다가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왜냐면 이것은 올 빌 인클루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무것도 포함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알아봤어야 됐거든요, 모든 거를. 이제부터 제가 왜 이게 난이도 최상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영국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게 다 민영화가 돼 있어요. 뭐 교통뿐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전기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기 하면은 한전이잖아요. 수도 하면은 수도공사.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두 군데다 전화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마치 통신사 같아요. 우리도 SK 뭐 이렇게 통신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전기도 공급 업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집에 딱 이사 와서는 누가 내 일렉트로닉 서플라이어인지를 찾아야 돼요. 한국에는 없어서 신기한 개념인데 Find My Supplier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누가 나한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지, 누가 나한테 수도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다 찾아내야 돼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 집 주소랑 호수를 입력을 하면 전기는 이 회사가, 수도는 여기서 쏘고 있어, 가스는 얘가 쏘고 있어 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트마다 일일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요. 내가 언제 입주했는지, 이전 세입자가 언제까지 썼는지, 이전에 체불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낼 건지 내 계좌도 등록해야 되고, 그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특히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저한테 있어서는 엄청 번역기 돌리고 이게 뭔 말인지 막 찾아야 됐어요. 영국 애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치 통신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야 어디 전기회사가 더 싸? 아니야 여기 전기회사가 더 괜찮아. 얘네는 이런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기회사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벽에 붙어있는 설비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전기회사, 조금 더 저렴한 전기회사에 신청을 합니다.
나는 이 집 살고 있는데 바꾸고 싶어.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구 전기회사한테 또 연락을 합니다. 셋이서 다 연락을 해서 한날 1시에 다 만나요. 3자 대면을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너네가 공급을 하고 이때까지는 내가 돈을 내고 이때서부터는 네가 전기를 공급하고 막 내야 되고 아무튼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전기 서플라이어 그냥 안 바꿨어요. 그냥 썼어요, 짜증나서. 그리고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집은 다행히 가스가 없어서 가스는 안 했는데, 또 이 회사들이 진짜 웃긴 게 회사에 전기를 쓰는 고객이잖아요. 내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연락이 안 와. 그리고 전에 체불 임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이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자기네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 너한테 당장 연락을 줄 수가 없으니 연락을 줄 테니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국에 오셔서 진짜 공공재 민영화의 폐해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정말 안 해요. 뭘 요청을 하면 답변은 2달 뒤, 3달 뒤. 사실 지금 제가 전기세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이게 집 이사 오자마자 한 건데도 2달 반 돼서야 제가 이걸 받았어요. 내가 쓰지도 않은 전기세를 미리 내야 돼. 3개월치를 미리 어림잡아 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6개월치, 3개월치에 가서 내가 맨 처음 냈던 금액하고 실제로 쓴 메타의 금액하고 비교 대조를 해서 다시 환불을 받고 더 돈을 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도도 받았는데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이가 없는 게 1년치 수도세를 한 번에 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집에는 수도 메타기가 아예 없어요. 이 지역, 이 건물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수도의 양을 계산해서 그거를 사람 단위로 분할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아껴서 되게 조금만 쓰고 싶은데도 내가 쓴 양과 상관없이 그냥 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1년치를 한 번에. 아니 그러고 나서 전기나 수도 만약에 이렇게 쓰다가 내가 일찍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또 환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이제 이사를 갔으니 그거 날짜 분할해서 이만큼 나는 환급 받고 싶다. 이걸 또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한두 달 걸리죠. 이거 하는데도. 이렇듯 정말 일을 안 해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닿을 수가 없어, 진짜로. 이렇게 복잡하고 짜증나기 때문에 All Bill Include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집을 구하실 때 All Bill Include 그런 항목이 있어요. 검색 필터가 있어요. 물론 그거 체크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줄어들어요. 뭐 아니면 저처럼 나는 이걸 경험 삼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꼭 이 지역 학교 옆에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겪으셔야 됩니다. 또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또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집을 구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집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줬듯이 집의 크기, 소음, 곰팡이, 습도, 내부 시설 등등등등 체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집 주변 환경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물론 교통이 가까우면 좋다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트가 가까워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차가 없잖아요. 나는 아직 브리타 정수기가 없어. 그러면 물 같은 걸 사야 된단 말이죠. 겁나 무거워요. 또 막 맥주나 물 막 아니면 장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사는데도 한번 가면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래저래 사게 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슈퍼의 동선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가까운 큰 마트가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가서 이래저래 둘러보면 2, 30분 그냥 가요. 마트 한번 갔다 오면 1시간이 그냥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마트가 가까운 게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 가는 동선 사이에 큰 마트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이 가까우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또 한층 더 올라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 아무래도 많이 있게 되는데, 집 앞에 작은 공원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가서 뭐 달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기엔 되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동네를 한 바퀴 쓱 돌아봅니다. 분위기는 이렇구나, 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구나, 아 여기는 좀 으쓱하네, 여기는 좀 학교도 있고 아이들이 많네,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길었습니다. 목이 다 쉬었네. 뒤로 갈수록 목이 자꾸 쉬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국에서 총 살아본 기간이 이제 막 1년 좀 넘어가는 정도라서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영국살이 선배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거나 제가 말한 점에서 뭔가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영국으로 넘어오실 분들 모두 다 좋은 집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